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른바 한수원 해커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수원 해커라고 불리는 존재는 이번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해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전 반대그룹 회장 미핵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위터 사용자는 12일 오후에 트위터에 또다시 글을 올리고 원전 자료 도면과 통화 내용 녹취록, 속기 한글 파일, 그리고 동영상 등 모두 총 12개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요구만 들어주면 되겠는데 라면서 북유럽과 동남아,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원전 자료를 사겠다고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또 자료를 통째로 팔았다가 박 대통령의 원전 수출에 지장이 될까봐 두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장관 시간을 주겠으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반핵이든 아니면 돈이든 간에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으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모습은 바로 테러 집단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은 그동안 한수원 측과 정부는 나름대로 대비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들 존재를 규명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이들의 존재와 의도가 꼭 밝혀져서 더 이상 쓸데없는 일로 국민들이 불안에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이 13일에 프라이데이였어. 지난 2월도 똑같았습니다. 네. 2월에도 그랬어요? 13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 발렌타인데이가 토요일, 이번 달도 화이트데이가 내일 토요일. 좀 그렇군요. 묘하죠? 예, 묘합니다. 13일 금요일. 네. 이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음산하게. 그럼요. 오늘은 그러면은 카피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카피가 영화 얘기고요. 영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아하. 원래 예고편. 영화는 본편이 이제 돈 내고 보는 거고. 그렇죠. 이 본편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고편인데 요즘은 예고편이 더 재밌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참 극장 간지 오래됐다. 한 달은 된 것 같아요. 주말에 한번 가세요. 네, 좋은 영화 그래야겠네요. 많습니다. 요새 정신없어. 개강도 하고 정신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예고편 보고서 본편 보고 싶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예고편 그만큼 신경 써서 만든 건데 관련된 예고편 뉴스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뉴스도 예고편은 아니죠? 그렇죠. 첫 번째 예고편. 네. 예고편인데요. 어제 이완구 총리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은 부패와의 전쟁,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예. 이게 사전에 배포됐던 그 담화문에는 이 부패,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이 문구가 들어있다가 예. 사실 이제 발표하실 때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로 들립니다. 예.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예.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이제 시작해서 예.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공직기강을 이제 바로 잡는 문제 등등 해서 바로 그 전날에는 이제 일광공영 전격 압수수색, 또 이규태 회장 체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하는데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관계 로비 그동안 쌓였던 그렇죠. 바로 그 대통령이 점이죠. 강조한 적폐 예. 이런 것들로 이제 흘러갈 것이다. 예견이 되니까 예. 이거 센 예고편입니다. 예.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이후 그것도 생각이 났어요.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영화로 만들어졌죠. 결국. 예. 부패와의 전쟁도 나중에 언젠가 영화로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정치적 해석이 구구합니다. 첫째는 이제 방산비리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대상 관련자들이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이 폭넓게 드러난 이 내용을 파들어 가겠다는 얘기다. 예. 그리고 또 공직기강 공무원 언급이 많습니다. 활기찬 공무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겠다. 이게 좀 학급 급훈하고도 비슷해요. 활기찬 학급 분위기 조성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요새는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옛날인가요? 아주 그 좀 감각적으로 하던데요. 복고 분위기. 예.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기선제압이다. 이런 또 관측도 있고요. 예. 또 올해 임기 중반을 맞기 때문에 레임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정의 포석이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 인사와 사정, 그 사정 정국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정관계 대상이 여야 모두에게 겨누어질 수 있는 칼날이에요. 요즘에 그렇죠. 또 여당 내에서도 좀 갈등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야당에 대한 압박 공세만이 아니라 여야 망라해서 물론 당연히 네. 그렇겠죠. 그 야당만 압박 공세를 하면은 요새는 그 반발이 만만치가 않고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죠. 김영란법도 청렴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그리고 약간 관련 뉴스 전쟁 있습니까? 블록버스터 예고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사드 논쟁 계속 이어지는데 새로운 게 보태집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여당 원내 지도부에서 예.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하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정부 예. 특보들이 다 나서서 또 그렇지 않다라고 했고요. 예. 그러면서 쓰리노 얘기를 어제 들려드렸어요. 예. 우리 이 청와대 입장은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 예. 따라서 결정된 바도 없다. 아하. 아주 이게 3불 3노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 주한미군이 공식 확인한 바 한국에서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있으며 미래 가능한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었다. 그러니까 사실 사드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난해 6월에 이제 스케퍼로티 한미연합 사령관이 본국에 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천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지난해 9월에 로버트 워크 미 국무부 부장관이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할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주한미군은 사드 후보지까지 이제 검토했고 물색을 했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는요. 한 3군데 정도 한반도 사드 배치 후보 지역을 확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부인했던 정부의 입장이 하루 만에 곤란해진 상황인데 예. 이 사드 논쟁의 본편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이건 예.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그렇죠. 이 방어를 하겠다는데 뭐 이게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방어를 하겠다는 거 이게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제 관계에 있어서 방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공격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다. 그래가지고 중국도 지금 아주 자극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네.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가져서 우리가 불안하고 위험해서 우리가 국방을 이제 강화해야 그렇죠. 되지만 우리도 핵을 갖겠다 이런 선언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예. 왜냐하면 그 핵 억지력 경쟁이 얼마큼 그렇죠. 한때 냉전 시기에 지구상에 핵을 많이 만들었는지 교훈을 가지고 그래서 있기 이제 그 때문이죠. 방어와 공격이라는 것이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어떤 예고편. 뉴스요? 네. 4.29 재보선 예고인데요. 네. 예고편, 선거 예고편이죠. 예.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느닷없이 인천 서구 강화을 지역구 의원이었던 새누리당의 안덕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회계 책임자가 시형을 받았죠. 6개월 징역의 집행유예속을 받았는데 예. 이게 법이 묘하더라고요. 회계 책임자가 실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300만 원. 300만 예. 이상을 받으면 의원이 함께 글쎄요. 의원직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써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고. 어제 전 이게 지나가다가 속보를 보고
안철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요? 뭐 이랬는데. 안덕수 안철수. 예, 안덕수 그럴 리가 의원이었습니다. 없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3군데 예정된 재보선 지역이 4군데로 늘어났어요. 이 과거 3곳 통합진보당의 지역이었던 곳은 야권 강세 지역으로 평가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 강세 지역이 하나 늘었는데 어쨌든 묘하게 흘러가고 제가 있습니다.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수록 곤란해지는 건 야당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정배 전 장관이 탈당해가지고 광주에 나간다 지금,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서 더 좋으면 좋은데 점점점 힘들어지는 지역도 늘어나고 이렇게 네. 되면 야 이거 몇 석으로 더이지 우리가 좀 그럼 실명이 이제 있으나 이 고민에 빠질 겁니다. 지난해 미니 총선의 악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1대 4의 대기록이었는데 어쨌든 이 4곳 어떻게 승부가 날지 이게 재보선이 4.2군데 예.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40여일. 한 달 그렇죠. 10여일 남아서 또 그 이게 정도- 선거 기간이 있지 그 정도는 않습니까? 많이 남은 거예요. 많이 남은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부터는 좀 자.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데 예. 그 외에 예고편 뭐 다음 주 예고편 많습니다. 17일에 이제 문재인 오후 3시에. 대표, 예. 네. 또 김무성 대표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대선 끝나고 첫 공식 만남. 그리고 그 다음 18일 날은요. 예. 홍준표 경남지사 요즘에 무상급식 폐지 예.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만나네요. 이게 두 분 다 차기 대권에 꿈이 있는 분들이라 여야 이제 정치 인사들인데 요 이슈가 여야 모두 물러날 수 없는 이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근데요, 전 불꽃이 좀 개인적으로는 튀지 않을까요? 왜 두 사람이 만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문제를 풀려면 홍준표 지사하고 경남도 교육감이 만나야지 문제를 풀리는 맞습니다. 거지. 아니 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물론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도 사실은 이건 지방자치에 입각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 도대체 왜 만나자고 그래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홍 지사야 얼굴이 보고 싶었나? 네? 대권 야망을 종종 얘기했는데 홍준표 좋은 지사는 기회다 입장은 싶지 좋은 않겠습니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뭐 설득 가능해 보이지도 맞습니다. 않은 상황인데. 아니 네.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지방자치 입각해서 경남도와 경남 교육청에 관한 문제지 이게 왜 중앙에서 대표가 와가지고 뭐 만나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의 시야가 좁았네요. 두 별 분이 말씀을. 저는 이 뉴스 매거진을 위해서 뉴스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이고, 만나는 줄 그런 알았죠.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자 네. 오늘은 어떤 노래 좀 네, 오늘 들을까요? 이승환의 노래인데요. 예. 흑백 영화처럼 흑백 우리는 영화처럼. 예고편 말고 본편처럼 주말을 누리며 사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남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지웰 프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사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위에 젖은 출근길도 산뜻해진 스타일로 이젠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엘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단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었죠. 한국 수력 원자력의 내부 자료가 유출돼서 큰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또다시 한수원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 반대 그룹이라고 자신을 밝힌 해커는 SNS를 통해서 한수원을 추가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었죠. 12월에요. 그죠? 네. 지금도 네,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결과 나왔다는 건 잘 못 들었어요. 네, 아직 발표는 되고 있지 않은데요. 뭐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것들은 파악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은데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리고 해커가 다시 협박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황 파악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합동수사단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초기에 그 혼란을 일으켰던 부분이 이제 이 유출된 자료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3차 자꾸 협박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아마도 수사 진행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격에서도 추가로 그러니까 기존에 아마 확정되지 않은 그런 범위의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용히 있었다. 이번에는 한수원 입장도 생각해서 자료를 선물로 드리겠다. 이거는 사실은 협박이자 조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정부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조롱을 받고 협박을 받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국민들한테 줄 수 없다. 이건 정말 비극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작년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벌어졌던 사건은 정말 그 국민의 마음 전체를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대응이 잘못된 상황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이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공격을 당한 이후로 원전 내부를 다시 점검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 공격에서는 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자신감 있게 아닌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부 침입이 있었다 없었다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선언해서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기대해야죠, 저희가. 교수님이 보실 때는요, 이 통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1월 1일간 통화했던 내용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된 건데, 그죠? 물론 네. 이거는 언론에 상당 부분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화 내용에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이게 노출이 됐다면 어떤 경로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두 가지 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정말로 내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 이것도 이제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 내용 중에서 기존의 보도 자료로 나간 내용 외의 것들이 좀 들어 있고요. 또 시간대가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이 좀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또는 이게 이제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또 좀 작품을 만들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 또 과신해서 우리가 흥분하여서 대응하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차분히 이 사실 확인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만일 말이에요. 이 네. 통화 내용이 해커에 의해서
유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해커는 이 통화 내용을 한수원 해킹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기존에 이미 그 정부도 전방위로, 해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작년 1월 초에 있었던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요. 예. 이제 최악의 상황에는 우리의 가장 핵심부까지 들어갔을 수 있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제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뭐 보도로서도 알려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실히 단정 짓기는 물론 곤란하다. 그러시겠죠. 네,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해커가 그렇다면은 청와대의 통화 내역 사실상 한수원의 어떤 그 원자력 발전소와는 무관한 이것을 흘렸던 의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의도가 바로 우리는 봐라. 지금 한수원 뭐 이런 데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번 공격도 이제 마찬가지로 언론에 흘리고 또 적절히 혼란을 주기 위해서 뭐 이번에도 고리 원전 자료를 좀 공개를 했고요. 이런 걸로 봐서 분명히 이건 목적성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제 저희를 심리적으로 당황케 하고 혼란케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배경에는 그 뒷면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동격서 형태로 다른 쪽에서는 금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금전을 원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해서 주목을 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 이면에 어떤 목적이 실제로 있는지 여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난 크리스마스 때 공격한 한 해커와 동일범은 동일범인 것 같죠? 그죠? 네, 동일범일 가능성이 있고요. 분명히 이 동일하나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큰 조직이라고 하면요. 팀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정황상 얘기인데요. 네. 올 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중국 쪽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었고요. 악성 코드도 새로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4월 말까지 특히 5월 초까지는 굉장히 주의해야 할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방위적 공격 중에서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 나머지 공격을 좀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악성 코드가 많이 뿌려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악성 코드의 출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뭐 완전히는 안 되지만요. 이제 어디서 왔는지 그 뿌려진 시작점이 어딘지를 끊임없이 제가 추적을 해서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 뿌려진 곳의 IP가 노출되기도 하고요. 또 만들어진 악성 코드가 지금까지 사용됐던 것들과 어떻게 유사한지를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버릇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이 비슷한 점을 찾아내서 이렇게 적어도 제가 상당 부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배제하지 못하고요. 또 이 부분에 이제 뭐 심증적으로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 초에 그 북한 노동당의 그 외화벌이실이 있는데요. 원래 1월 1일 이전까지 이제 3천만 불을 이렇게 외화를 벌어서 또 가져와야 되는데 실적을 내야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5월 초까지 약 5개 부서에 3천만 불씩 그러니까 5배만큼 1억 5천만 불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외화벌이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공장이나 회사를 중국 쪽에 가지고 있는 데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 일환으로 뭐 저희는 뭐 공공IP라든지 다른 최근의 사건들 또 악성 코드 유포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아마도 그 일환에서 이런 일도 같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올 초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심증 말씀하셨는데 이 악성 코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북한일 가능성에 어떤 잠재적인 물증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공격이 뭐 누구의 소행이다라고 얘기하려면요. 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인과관계를 기술적인 어떤 그 팩트만 가지고는 완전히 확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잠재성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있다. 그리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런 악성 코드가 주로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뿌려졌나요? 아니면 민간한테도 막 뿌려진 건가요? 악성 코드 이제 뿌려지는 거는요, 예. 전방위적으로 뿌려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과거 통계를 저희가 보면, 예. 정부를 향해 들어온 것도 뭐 하루에 한 30건 정도는, 뿌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건이요? 네. 아이고. 평균적으로요. 네. 그러면은 이 악성 코드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컴퓨터를 이른바 좀비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을 하게 만드는 악성 코드도 있을 거고 그 해킹을 그 자료를 그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뽑아내기 위한 악성 코드도 있을 거고 이런 건가요? 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예. 들자면 그 컴퓨터 안에서 예를 들면 타이핑을 어떤 글자를 했는지만 보는 악성 코드도 있고요. 이 악성 코드를 외부로 내보내는 악성 코드도 있고요. 뭐 컴퓨터에 있는 스피커를 그러니까 마이크를 뭐 스피커로 바꿔서 소리를 듣는 악성 코드도 있고요. 굉장히 역할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종류는 아주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그 안티바이러스 그 뭐 앱이라든지 혹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악성 코드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예. 백신이 대부분을 잡아냅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미리 테스트를 하죠. 잡아낼 수 있나 백신으로 없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리고 뿌리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그걸 잡아낸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분석을 하고 백신을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예. 그 기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백신으로 검출되지 않는 그 시기까지 뿌린 다음에 그 시기까지 그때 공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을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성능 좋은 백신을 쓰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그런 악성 코드를 뿌리는 그 세력과 지금 한수원에게 협박하는 세력이 결국은 같은 거대한 조직 내의 다른 팀일 수는 있지만 유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큰 범위 안에서는 이제 여기도 생태계가 있거든요. 예. 악성 코드를 뿌리는 쪽이 있고 이걸 통해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찾아내는 쪽이 있고 이걸 또 파는 쪽이 있고요. 뭐 예.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대포폰,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파는 쪽이 있고 굉장히 이 다양한 어떤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대한 역할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뤄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참 걱정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요. 네. 우리의 사이버 공간이 굉장히 단단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술도요. 지금의 어떤 뭐 특정한 법에 기반해서 한두 가지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런 건 이제 힘듭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래야지 이 공격하는 사람도 그런 기술을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쪽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기관장도 책임지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좋은 인력을 또 대응하는 인력을 키워내는 이런 전반적인 노력이 다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수원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이 해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훈련이 돼 있다. 예. 꼭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 좀 불안이 덜하죠. 근데 이게 만약 북한으로 밝혀지면 참 정말 이게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해지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치셨어요, 어제? 금리. 예? 느리신다고 그랬잖아. 그죠? 완전 소수설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완전 소수설이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주가를 더 높이시는 그런 언급까지 해주시고 계시군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어제 이나 딱 그 속보 뜨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의 우려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걱정 많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찾다면 이미 많이 나쁘다. 이미 많이 나쁘다. 네, 역설적으로 방증을 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평생 1%대 기준금리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보고야 말았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다양한 걸 봤죠. IMF 때는 엄청난 고금리를 받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디플레이션과 아울러 엄청난 저금리를 보는 거죠. 예. 맞아요. IMF 때 기준금리는 한 5.5% 이 정도였었는데 그때 당시 시중금리가 제 기억으로도 20%를 맞습니다. 예, 그럼요.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때 그런 상황이 진짜 있었죠. 맞습니다. 실은 이게 깜짝 쇼다, 깜짝 인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정도의 1%대 진입이라고 하면 사전에 많은 좀 사인을 줘야 되거든요. 뭐 좀 인하한다라든가 우리 한국은행도 뭐 경기부양에 동참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 어떤 뭐 코멘트 없다가 느닷없이 이제 인하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국내 경제 상장이 안 좋습니다. 소비자 물가 0.5%, 실은 담배값 없으면은 마이너스 0.1%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디플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소비 지표 뭐 다 아시는 것지만 안 좋고요. 제조업 지표, 관공업 지표, 설비 투자 지표, 고용, 신규 취업자 수 안 좋고 지금 뭐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딱 하나 그나마 좋은 게 이제 경상수지 쪽, 수출 쪽인데 이제 35개월 흑자 행진 뭐 이런데 지금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빼고 저마다 지금 다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나마 좀 수출로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우리 원화만 홀로 강세하기에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뭐 완벽한 의도는 아니겠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좀 잘해보자. 이런 두 가지 요인까지도 맞물리면서 한국은행도 많이 고심했겠지만 결국은 이제 금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그 의도대로 잘 풀려야겠죠. 근데 물론 경제는 심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디플레이션 징후가 농후하더라도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당국에서 그런 말 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디플레이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많은 기자들 쏟았던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 잘 되면은 좋겠지만 너무나 큰 위험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가계부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올 6월 이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덜컥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지적도 많았고 질문도 많았는데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이제 한국은행 측에선 이제 이주를 하는 총재는 좀 선을 그었는데요.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은행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면서도 기준금리 인하로 상황이 확 달라지지 않는다. 즉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늘고 줄고의 그런 단독적인 문제가 아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금융당국, 정부가 모두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다 기준금리 쪽으로만 돌리지 말고 다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좀 가계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우리만 금리 인하하면 금리차라든가 또 우리의 일단 달러, 다 미국으로 이제 송환될 텐데요, 본국으로. 네. 외환위기 또 오는 거 아니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또 미국 금리 인상 잘 지켜보고 있다. 하고 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지금 이제 제로금리 아닙니까? 네. 뭐 갑자기 0.5%, 갑자기 1%, 갑자기 2%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쪽에서도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미국 금리 인상을 그렇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지만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런 부작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당 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거의 그 금리가 제로 금리인 상황에서도 은행에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맡겼다는 건데 그 얘기는 결국은 물가가 싸지기 때문에 그죠? 네. 그 제로 금리라도 은행에 돈을 가만히 놔두는 게 결국은 이자로 치면은 한 3, 4%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정확하십니다. 이제 뭐 일종의 유동성의 함정이기도 하고요. 이제 소비자들 모두가 더 떨어질 거야. 그렇죠. 거야. 이러니까 오히려 돈을 더 안 쓰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쉽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실은 이제 지금 이렇게 1%까지 낮췄는데 뭐 제가 보기에도 통화 정책이 예. 금리를 오리고 내리고 이게 경제를 뭐 살렸다 죽였다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러나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까지 했다. 투자 좀 해라. 뭐 주식 부동산 좀 해라. 돈 좀 써라. 이런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걸 해놓고 됐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개인들 입장에서는 예금 적금은 이제 상당히 힘들어졌죠. 뭐 이자 소득세 떼고 물가 상승률 빼면은 끝이니까. 결국 주식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가냐 안 가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은데요. 짧게 좀 말씀드리면 주식은 어쨌든 코스피 기준으로 2100선 늘 말씀드리죠. 그걸 예. 찍어야 됩니다. 2100을 확 깨고 치고 올라가야 되고요. 예. 부동산은 계속 거래량이 느는지 이 두 가지 지표 확인해 보십시오. 부동산은 거래량이 느는지. 예, 지금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게 한 3월, 4월에 어느 정도로 폭발하는지. 아직까지 거래량은 늘어나지만 가격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퍼져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 부동산의 뭐 기본적인 원칙이 거래량이 늘면 언젠가는 가격이 따라 오른다는 거니까 거래량이 꾸준히 계속 상승하는지 3월, 4월 매매 수요입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실수요자분들은 이제는 고정금리 대출 쪽으로 들어가셔도 뭐 20년 만기, 30년 만기.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서울은 좀 부담되고 어디가 좋을까?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한번 가봐요.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초중고의 근린공원을 걸어서 누리고 서울이 가까워 출퇴근 걱정 없어요.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기대해도 좋겠죠? 4월 오픈 예정. 1800-7029. 한신 휴플러스 제일풍경채.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